여러분, 부의 불평등, 이거 그냥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어쩌면 그건 자연의 법칙 같은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만들고 또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규칙의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그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28살의 학생 데미안 쉐논. 세계 최고의 명문 옥스퍼드 대학에 떡하니 합격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학교에서 합격을 취소해버려요. 왜냐고요? 한마디로 돈이 없어 보인다는 이유 때문이었죠. 하지만 데미안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법정에서 스스로를 변호해서 결국 이겼어요. 이건 그냥 한 개인의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불합리한 시스템에 맞서 싸울 수 있고 또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죠. 자, 그럼 데미안 한 사람의 이야기에서 눈을 돌려서 전 세계를 한번 볼까요? 이 숫자는 정말 믿기 힘드실 겁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1%의 사람들이요, 나머지 99% 전부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해볼게요. 단 1%가 99%보다 더 많이 가졌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집중인지 아직 감이 잘 안 오신다고요? 그럼 이 숫자는 어떠세요? 62, 딱 62명입니다. 버스 한 대에 다 탈 수 있는 이 사람들이 가진 재산을 다 합치면 전 세계 인구의 절반, 그러니까 무려 36억 명의 재산과 똑같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죠. 그리고 이 불평등은 다음 세대로 가는 사다리, 바로 교육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미국 명문대를 보면요, 학생의 74%가 소득 상위 1% 집안 출신이에요. 반면에 소득 하위 50% 집안 출신은 10%도 안 됩니다. 이건 뭐 미래로 가는 사다리가 거의 끊어져 있다고 봐야죠.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된 걸까요? 이 엄청난 격차를 만들어내는 핵심 엔진, 그게 대체 뭘까요? 이게 그냥 뭐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된 걸까요? 아니면 뭔가 보이지 않는 법칙 같은 게 작용하고 있는 걸까요? 자, 이제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와 함께 이 거대한 미스테리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피케티가 찾아낸 건 정말 놀랍도록 간단한 하나의 공식이었어요. 바로 이겁니다. R 그래 G. 이게 바로 모든 문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아니, R이 G보다 크다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고요? 생각보다 간단해요. R은 돈이 스스로 돈을 버는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 수익률 같은 거요. 그리고 G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버는 돈,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을 말하는 거고요. 피케티가 밝혀낸 건 돈이 돈을 버는 속도가 우리가 일해서 버는 속도보다 거의 항상 더 빠르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이건 그냥 요즘 얘기가 아니에요. 역사를 쭉 살펴보면요, 자본 수익률 R은 수세기 동안 꾸준히 4에서 5%를 유지해왔어요. 정말 안정적이죠. 그런데 경제 성장률 G는요, 그 밑을 계속 맴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던 고도 성장기는 뭐냐고요? 네, 그게 바로 인류 역사 전체에서 아주 이례적인, 정말 짧은 예외 기간이었다는 거죠. 자, 이 공식이 우리 사회에 뭘 의미하는지 생각해보면 좀 씁쓸해집니다. 물려받은 돈이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버는 돈보다 훨씬 더 빨리 불어난다는 뜻이거든요. 이건 우리 사회가 현재의 노력이나 미래의 재능보다 과거의 유산에 더 큰 보상을 해주는 시스템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말이죠, 역사를 보면 이 공식이 통하지 않았던 아주 특별하고 예외적인 시기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정말 흥미롭죠? 바로 194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우리가 자본주의의 황금기라고 부르는 시대인데요. 이때는 정말 신기하게도 경제 성장의 열매가 꽤 공평하게 나뉘었어요. 그리고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선택의 결과였죠.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자, 생각해보세요. 끔찍했던 대공황을 겪으면서 사람들은 시장이 만능은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두 번의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우리라는 강력한 공동체 의식이 생겨났죠. 그래서 시민들이 정부한테 요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본주의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우리 모두를 위해 적극적으로 관리해달라 하고요. 그때 분위기가 어땠냐면요, 심지어 공화당 출신인 아이젠하워 대통령조차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자본을 규제해야 한다는 게 그냥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합의였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좋았던 황금기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잠잠했던 공식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한 거죠. 아이젠하워와는 정말 180도 바른 말을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로 마거릿 대처죠. 사회 같은 건 없고 개인만 있을 뿐이라는 이 말, 공동체보다는 개인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 정신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의 변화는요, 정부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이 사라지는 것과 동시에 일어났어요. 1964년만 해도 국민의 60% 이상이 정부를 믿었는데 2012년에는 19%까지 뚝 떨어져요. 사람들이 정부를 믿지 않으니까 대처나 레이건 같은 정치인들이 정부는 작을수록 좋다, 규제 풀고 세금 깎자라고 주장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렇게 정부가 한 발짝 뒤로 물러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네, 바로 그 RG라는 불평등 엔진이 다시 미친 듯이 돌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불평등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법은 없을까요? 결국 이 문제는요, 두 가지 시스템의 충돌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대결이죠. 생각해보면 이 두 시스템은 작동 원리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자본주의는 1달러가 1표인 세상이죠. 돈 많은 사람이 힘이 셉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는요, 한 사람이 1표인 세상입니다. 돈이 많든 적든 모든 사람이 똑같은 힘을 갖죠. 만약 우리가 정부를 믿을 수 있다면 정말 놀라운 선순환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국민이 정부를 믿으니까 세금 더 걷어서 불평등을 해결해달라고 힘을 실어주고요. 정부가 그 일을 잘 해내면 불평등이 줄어들겠죠? 그럼 국민은 정부를 더 신뢰하게 되고요. 이게 바로 민주주의의 힘으로 자본주의의 폭주를 막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반대 상황은 정말 끔찍합니다. 정부를 못 믿으니까 아무것도 못 맡기겠죠? 그럼 정부는 손 놓고 있게 되고 불평등은 점점 더 심해져요. 이걸 본 국민들은 거봐, 정부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라면서 더더욱 불신하게 되고요. 끝없는 악순환의 늪에 빠지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이겁니다. 경제는 무슨 자연재해 같은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만든 규칙들의 묶음일 뿐입니다. 그 말은 지금의 불평등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선택의 문제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던져야 할 진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앞으로 이 규칙을 누가 쓰게 할 것인가? 돈의 논리에게 맡겨둘 것인가? 아니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힘, 즉 민주주의의 논리로 직접 써 내려갈 것인가?